6번 재고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재고재산이라고 하면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고재산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여러 개의 자산을 한 개당 얼마 이렇게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고재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1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했다. 그래서 10,000원어치 상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계장에다가 상품 10,000원 이렇게만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몇 개를 한 개당 얼마에 구입했는지에 대한 이런 수량이나 단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금액과 관련된 이 재고 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기록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장부가 재고장이에요. 재고장. 그래서 재고장에다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때는 있고 안에다가 몇 개를 개당 얼마에 구입했는지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았을 때 출고했을 때 몇 개의 물건을 팔았고 이 단가가 얼마짜리가 얼마에 구입했던 단가가 팔려 나갔고 또 그럼 남아있는 재고 수량은 몇 개고 단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수량과 단가를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재고재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재고장에다가 수량을 어떻게 기록할 거고 단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수량을 기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단가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단가를 기록하는 건 어떤 주제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케이스를 숫자를 넣어봤는데 1월 10일 날 10개를 A라는 상품을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1월 17일 날 요 A라는 동일한 상품을 20개를 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상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구입 시점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 A라는 상품을 1월 17일 날 구입할 때는 3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1월 20일 날 이 A라는 상품을 24개를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내가 상품을 100원에 구입한 거를 먼저 꺼내 준 건지 아니면 1월 17일 날 300원에 구입한 상품을 꺼내 주고 부족한 4개는 이 10개에서 또 꺼내 준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있던 걸 먼저 꺼내줬다면 이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런 경우에는 10개를 먼저 꺼내주고 그리고 부족한 14개는 여기 20개에서 꺼내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남아있는 재고 수량에 대한 단가도 확정이 돼서 이 기말재고 재산이 남아있는 수량에 이 단가가 얼마가 적용이 돼서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은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건 이제 어떤 방법이냐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입출고 시마다 계속 수량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수량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물건이 10개를 구입했다 그럼 기록해요. 또 2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또 입고에 기록을 해요. 또 24개를 팔았다 그러면 또 출고에 기록을 해요. 그럼 남아있는 수량은 6개다. 이렇게 물건이 입고되거나 출고될 때마다 지금처럼 수량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아있는 수량을 장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에 있던 수량이 100개다. 그러면 기록하는 거예요. 입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한 수량이 200개다. 그럼 매입했을 때 입고 수량에다가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단기 매출 수량이 230개다. 그러면 출고 수량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수량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기초에 있던 수량하고 단기에 매입한 수량을 더하고, 그쵸? 기초에 있던 수량하고 100개랑 단기에 매입한 수량 200개를 더하고 단기의 매출 수량, 출고 수량을 빼면 그럼 몇 개겠어요, 여러분? 300개에서 230개가 매출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마재고 수량은 70개다. 이렇게 해서 이 재고장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을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건을 팔 때마다 이걸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입고했을 때는 수량을 기록하고 출고했을 때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특정 시점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 실제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해서 역으로 매출 수량을 역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기초 수량이 100개였잖아요. 그렇죠? 단기 매입 수량이 200개예요. 이거는 계속 기록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수량이 생기면, 판매 수량이 생기면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가 연말에 기말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70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게 되면 300개를 구입했었는데 300개가 있었는데 70개가 남았다 그러면은 팔려나간 거는 몇 개입니까? 그쵸. 단기 매출 수량이 230개다 이렇게 역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수량을 기록 관리할 거냐, 이 재고장에. 실무적으로는 이 두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자,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을 했더니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70개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수량을 세보면 70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70개가 안 남아있고 60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개는 지금 분실된 거잖아요. 도난되거나. 이렇게 재고자산이 지금 장부에 계속 기록해서 남아있는 게 70개인데 실제로 70개가 있는지를 실제 수량을 파악을 해봐야지 이 도난이나 분실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혼합법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병행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병행법이라고도 하고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기록한 장부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수량을 감모 수량이라고 해요. 그럼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도난이나 분실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가 차이 나는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도난이나 분실됐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누가 이걸 가져간 건지, 뭐 직원이 이걸 가져간 건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재고재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려면 계속 기록도 하고 실제 재고조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부 수량이 240개인데 실제 세보니까 23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개가 지금 도난이나 분실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록도 하고 실지 재고 조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분실되거나 도난된 수량을 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고장에다가 수량 이외에도 또 단가를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단가 기록에 대한 거는 제가 아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 놓고 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단가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내가 A라는 상품을 한 개를 100원에 사왔어요. 집중해봐요. 자, 2월 달에 똑같은 A라는 상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똑같은 A라는 상품을 한 개를 2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3월 달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팔았어요. 이거를 하나당 400원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서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 이 한 개를 우리가 팔았을 때 100원짜리를 꺼내준 겁니까? 200원짜리를 꺼내줬을까요? 100원에 구입한 상품을 갖다 줬을까요? 똑같은 상품인데 A라는 똑같은 상품인데 1원엔 100원에 샀고 똑같은 A 상품을 2원엔 200원에 샀어요. 그쵸? 이렇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팔았을 때 이 100원에 구입한 걸 꺼내줬을까요? 200원에 구입한 걸 꺼내줬을까요? 그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구입했을 때 어, 1월 달에 구입한 거는 100원에 구입했다라고 구입 가격표를 붙여놓고 또 200원에 구입한 건 200원에 구입했다라고 가격 구입표를 붙여놓고 이 두 개 중에 하나 창고에서 꺼내줬을 때 이게 얼마에 사왔던 건지 그 구입 가격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하나하나 다 구입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실제 기업 실무에서는 많은 종류의 상품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돼요. 근데 그거를 구입할 때마다 다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이 있냐면 선입선출법. 이거는 뭐냐면 선입, 먼저 구입한 거를 선출, 먼저 팔았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팔아서 400원에 지금 돈을 받았으니까 이 400원 현금 받은 거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그 상품 매출액은 400원이라는 건 변화가 없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팔려나간 이 상품의 원가를 100원짜리를 팔려나간 걸로 볼 건지 200원짜리를 팔려나간 걸로 볼 건지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선입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얼마짜리가 팔려나간 겁니까? 그렇죠. 100원짜리 먼저 들어온 이 100원짜리를 팔려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의 매출 총 이익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기업들은 다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거냐?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구입한 거를 먼저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후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 그럼 후입선출법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400원의 돈을 받았으니까 이 400원이라는 매출 판매 수익은 변화가 없고 이때 팔려나간 이 상품의 원가를 얼마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후입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때 매출 원가는 얼마가 팔리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구입한 200원짜리가 팔려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기업에서는 이게 평균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법은 뭐예요? 그렇죠. 단어 그대로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평균법이든 뭐 선입이든 후입이든 이 판매된 판매 수익, 매출 수익은 400원 동일하죠. 자, 평균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입한 게 지금 100원, 200원이니까 300원어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두 개로 구입했으니까 300원 나누기 2 하면은 한 개당 평균 단가가 그렇죠. 150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은 25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가를 산정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이거 외에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어,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이 이익을 가장 크게 보고하는 거죠. 그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과거에 선입선출법은 과거에 이렇게 낮은 단가 과거에 구입한 이 100원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가장 크게 보고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어.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식료품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이 상품의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먼저 구입한 이 100원짜리를 먼저 이렇게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 자체가 동일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100원에 구입하고 200원에 구입하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 하에서 어, 이 선의선출법을 하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크게 보고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높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추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있던 요 1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거니까 남아있는 재고는 200원짜리가 남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후익선출법은 어때요?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이렇게 팔려 나간 거니까 남아있는 건 맨 처음에 구입했던 1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평균법은요? 이 100원, 200원, 300원 중에 150원이 팔려 나간 걸로 본 거니까 남아있는 거는 평균 단가 150원이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남아있는 기말재고 200원은 선의선출법의 가정으로 봤을 때 이 200원은 최근에 최근에 구입한 단가가 남아있게 돼요. 200원은 최근에 구입한 단가가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 기말재고 자산의 금액 200원은 최근의 시가에 가깝게 보고가 돼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 기말재고 금액이 높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크니까 팔려나간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익을 높게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후익선출법의 특징은 선입선출법의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후익선출법의 특징은 자, 그래서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실제 물량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기업은 대부분 재고를 오래 쌓아두면 좋지 않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이렇게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걸 먼저 팔았다고 보는 가정이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 자체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이 재고재산 있잖아요. 이 100원은 상대적으로 이런 선입선출 평균법과 비교했을 때 후입선출법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낮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낮으니까 팔린 금액, 매출원가는 높게 기록되다 보니까 이익이 낮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낮은 단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매출원가 비용은 또 높게 기록돼서 회사의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익선출법은 이익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이렇게 특징을 갖게 돼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헷갈리니까 우선 공부할 때 물가가 상승하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높게 기록되는구나.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객관식에서 말로 막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후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최근에 판매한 이 400원은 최근에 판매 단가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200원의 이 매출원가 비용은 후입선출. 최근에 구입한 게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단가가 매출원가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최근의 수익과 최근의 매출원가가 비용이 대응이 되니까 이 시점 간의 대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적절하지 않다 이 뜻인데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판매한 가격이 매출 수익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 매출원가 비용은 처음 과거에 구입한 게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근의 수익과 과거의 비용이 단가가 적용돼서 비용이 처리가 되니까 이 시점의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특징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 문제로 이제 막 나오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수량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 가정을 해야 된다. 이 가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평균법을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단어 그대로 이 단가를 평균해서 단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법은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총평균법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는 방법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총평균법은 뭐냐면 이 단가 산정을 어, 물건 팔았을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게 아니라 총평균법은 기말에 연도 중에는 평균 단가를 내지 않았다가 기말에 한 번에 단어 그대로 총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뭐냐? 이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마다 이동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단가 변동의 민감성은 이동평균법이 더 높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집중해봐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을 10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또 1월 17일 날 A라는 상품 100개를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2,000원에 한 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1월 30일 날 200개가 있는데, 그죠? 이 중에 110개를 판매했대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먼저 있던 게 먼저 판매된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110개를 팔았을 때 어떻게 산정하면 돼요? 그렇죠. 먼저 있던 요 100개, 요 100개 1,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갔고 110개를 팔았으니까 추가적으로 10개 판매된 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입한 단가 2,000원짜리가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 이게 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매출원가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는요. 200개 있는데 110개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90개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90개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90개는 그렇죠. 이 2,0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개를 1,000원에 구입하면 10만 원이고 100개를 2,000원에 구입하면 20만 원이니까 총 구입한 건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총 구입한 건 30만 원어치 지금 물건이 상품 재고가 있는데 이 중에 판매돼서 없어진 게 12만 원이면 남아있는 거는 18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봐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자,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후입선출법으로 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1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이 110개 중에 100개 2,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가고, 그렇죠? 나머지 10개는, 그렇죠. 여기 지금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90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구입한 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9만 원. 자, 그러면 30만 원 중에 21만 원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9만 원은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30만 원이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 평균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법. 자, 평균법 중에 우리가 기말에 평균 단가 산정하는 건 총평균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출고될 때마다 평균 단가 산정하는 게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이동평균법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0만 원, 20만 원, 맞죠? 그럼 30만 원인데 200개니까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나누기 200개 하면. 그렇죠. 1,50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이 110개 판매했을 때 한 개당 평균 단가 1,5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16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90개는 평균 단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13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 합치면은 3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평균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보면 지금 매출액은 선입선출법 공유의 매출액이 얼마죠, 여러분? 매출액은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을 한 개당 2,0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110개를 팔았으니까 이게 어떤 가정이든 간에 매출 수익은 22만 원이죠. 그죠? 110개 팔았는데 한 개당 판매 가격을 2,000원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동일할 거고. 자, 매출원가는 자,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매출원가 여기 얼마입니까? 하면은 12만 원. 우리 수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21만 원.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16만 5천 원. 이해되죠?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지금 100개를 1,000원에 근데 또 똑같은 거를 2,000원에 비싸게 이렇게 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낮은 단가 금액이 매출원가로 됐으니까 매출원가 비용은 가장 금액이 낮잖아요. 선인선출법이. 비용이 낮다 보니까 이익은 어때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니까 이 이익은 22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 10만 원입니다. 그쵸? 평균법은 22만 원에서 16만 5천 원 빼보면 5만 5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후입선출법은 22만 원에서 21만 원 빼면 만 원이다. 이렇게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이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있던 낮은 단가가 비용화되는 거니까 비용 매출 원가가 가장 적으니까 이익은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고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동호가. 그렇죠. 반대가 되겠죠. 이 부동호가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그렇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거꾸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동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기말재고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18만 원이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요즘 9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평균법은 13만 5천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익과 남아있는 재고의 크기는 동일해요, 방향이. 왜냐하면 자산이 크게 기록되면 이익도 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어, 자산과 이익이 가장 높게 기록되는 거는 선의선출법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 문제로 막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거꾸로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 부동호 크기가 반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익이 큰 선익선출법이 단기의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후익선출법은 이익이 어때요? 가장 적으니까 법인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법인세 이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자,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케이스를 보시면 자, 상품을 1월 10일 날 100원에 10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했고 1월 13일 날 20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월 7일 날 요 300개 중에 150개를 한 개당 3,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면 자, 150개를 3,000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150개 곱하기 3,000원 하면 45만 원이 매출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출 원가는 자, 우리가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50개 팔았을 때 먼저 있던 100개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갔고 그리고 50개는 그 다음에 있던 이 2,000원짜리가 적용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10만 원, 요게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 45만 원에서 매출 원가 20만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은 25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매출 총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요 계산하는 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